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썰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사연 편지가 하나 도착했네요.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 사연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 인생에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TV에서만 보던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동안 큰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온 제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성실하게 할 일을 하면서 좋은 남자 만나 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하네요. 그럼 모두들 궁금해하실 테니 제 사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지금 집 주변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고 제 예비 신랑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3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죠. 당연히 양가 부모님의 허락은 받은 상황이었고 상견례까지 진행한 후 결혼식을 2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 두 사람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순탄했죠. 오히려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수월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큰일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법이죠.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선택해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후 구청에 찾아가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은 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구청 직원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주던 구청 담당자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서류에 작성한 내용이 잘못됐나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꾸 제 쪽을 흘깃흘깃 쳐다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예비 신랑도 느꼈는지 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귓속말을 할 정도였어요. 저도 구청 담당자의 태도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참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저기요, 왜 자꾸 흘깃거리세요? 혹시 서류가 잘못됐나요? 그게 아니라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두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거냐며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구청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조회를 해보니까 이현지 씨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인신고 불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니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구청 담당자의 이야기에 너무 혼란스러웠죠. 본인도 모르는 새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구청 담당자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혼인신고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면서 대체 누구랑 언제부터 부부로 되어 있다는 거냐며 펄쩍 뛰었죠. 그랬더니 구청 담당자는 혼인신고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20대 중반에 잠깐 만났던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전 남자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람을 피운 거냐며 난리를 쳤거든요. 당연히 저는 모르고 있던 일이었기에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최대한 달래보려고 했죠. 그러나 이미 예비신랑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구청 담당자는 상대방이 전 남자친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산상의 오류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로 알아보고 정리한 후 다시 오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구청을 나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구청에 방문할 때와는 다르게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으나 일단 저는 예비신랑이 하고 있는 오해부터 푸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신랑의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꺼냈죠. 재민 씨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는 한데 나도 모르고 있던 일이야. 그 사람이랑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아주 잠깐 만났던 사이란 말이야. 아니 너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대학교 때 만났으면 10년 전인데 그때 만난 사람이 어떻게 혼인신고를 해? 예비신랑은 단단히 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도 아는 게 없으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아니라고 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당연히 저는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예비신랑을 원망할 수는 없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예비신랑의 마음도 복잡할 테니까요. 만약 상황이 뒤바뀌었다면 저도 예비신랑처럼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크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신랑에게 했던 말은 미안하다는 것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예비신랑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나 봐요. 제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정말로 바람 피운 거 아니냐며 한 번 더 확인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었는지 같이 해결해보자고 했어요. 그래도 예비신랑이 제 이야기를 믿어주니까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헤어진 지 한참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혼인신고를 한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는 신분증이 있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돼. 예비신랑은 저의 말에 전 남자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참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 기억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심지어 헤어지고 난 후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서 바꾸는 바람에 전 남자친구 번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름과 나이뿐이었죠. 예비신랑은 저의 이야기에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기억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기억나는 게 없으면 전 남자친구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나 직장 이름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것이든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지만 차근차근히 기억을 더듬어 보았죠. 그러던 중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저와 연애를 할 당시에 전 남자친구가 대학교 주변에 있는 아는 형의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예비신랑에게 곧장 그 가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라 아직도 그 가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제가 졸업한 대학교 근처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 가게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전 남자친구와 친한 형이 아직도 가게를 영업하고 있었죠.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내냐고 물었죠.
마음 같아서는 연지 너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준범이랑 절연을 한 상태라서 오랜만에 봤는데 미안하다. 걔는 진짜 사고를 쳐도 그딴 것만 치냐. 저기 오빠, 그러면 혹시 준범이랑 연락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여기에서 일했었잖아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연락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전 남자친구와 친한 형은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여기저기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예비 신랑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는 사람은 없는 듯 보였어요. 전 남자친구와 친한 형의 말을 들어보니 전 남자친구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고 갚지 않아서 절연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와 친한 형은 본인이 발 닿는 대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겠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그 말을 믿고 가게를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예비 신랑이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지야, 혹시 전 남자친구랑 편지 같은 거 주고받은 거 없어? 나는 대학교 때 만났던 사람이랑 편지를 꽤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은 저에게 대학교에 다닐 때면 가끔씩 재미로 편지를 써서 주고받지 않냐고 잘 기억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편지 같은 거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만약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전 남자친구와 한두 번 정도는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생일 같은 기념일 때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니 집에 가서 잘 찾아보면 편지가 있을 것도 같았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과 함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 예비 신랑과 함께 여기저기 방안을 뒤지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으셨던 것 같았죠. 정신없이 방안을 뒤지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방을 뒤적거리다 말고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사실은 오늘 구청에 갔다 왔는데 내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대. 대학교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 지금 내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혼인신고가 된 게 1년도 채 안 됐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참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 무슨 수로 너 없이 혼인신고를 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버지께서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하면서 당장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전 남자친구 번호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주소가 있을까 해서 편지라도 찾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저의 말에 부모님까지 동참해서 편지를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창고까지 뒤적거린 끝에 겨우 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편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편지에는 주소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예비 신랑은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그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리고 난 후 변호사를 찾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결국 예비 신랑은 그날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에 휴가를 낸 다음에 곧장 전 남자친구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편지 속 주소에 도착해서 배를 눌러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누구냐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박준범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 그 사람이 살고 있나요? 준범이를 왜 찾아? 설마 그 자식이 또 사고를 친 거야? 아주머니는 전 남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연신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 이번 일로 집에 찾아온 사람이 한두 명 아닌 듯 싶었죠. 아주버니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두 사람에게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친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당황했는지 한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에게 사과를 하더니 본인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아주머니가 아들을 감싸고 숨겨주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예비신랑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머니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지금 상황 보니 아들 숨겨주려고 일부러 연락이 안 되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나오셔도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아드님에게 전화하셔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소송할 거라는 걸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놈이랑은 연락이 안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쳐서 집에서 쫓아냈더니 정말로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아주머니 말로는 전 남자친구가 집을 나간 게 벌써 2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간 이후로 식구들 연락은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죠. 나름대로 경찰에도 신고해보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다 큰 성인이고 본인 발로 나간 거라서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그동안 전 남자친구에 대해 소식을 들은 거라고는 사고를 쳐서 집에 쫓아온 사람들이 해준 얘기밖에 없었다고 했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죠. 예비신랑도 전 남자친구 소식에 많이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침착하게 전 남자친구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냐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전 남자친구 번호를 알고 있기는 한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서 지금은 바뀌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은 일단 아주머니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나오기라도 하면 살았다 싶다가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면 절망적이었죠. 아주머니의 말에 예비신랑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일단 일은 해결해야 했고 저희 두 사람은 변호사인 남편의 고모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고모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 두 사람도 황당한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고모님은 저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권하셨어요.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연지 너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몰랐잖니. 상황상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야.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최대한 증거물 찾아보고 모아놔. 네, 고모님.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모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안아주시고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게 전 남자친구에 대해 계속해서 수소문을 해보라고 하셨죠. 어찌되었건 당사자가 실토를 하게 되면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말씀에 저희 두 사람은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모님 말씀대로 전 남자친구를 여기저기 수소문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알고 지냈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보고 소셜미디어도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을 당시 친하게 지냈던 언니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예비신랑과 함께 그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곧장 사정을 설명한 후 전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묻게 되었어요. 연지 너도 전범이 찾고 다니는 거야? 요즘 얘 찾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사실 나도 걔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한 달 전쯤에 피자 먹겠다고 우리 가게에 오긴 왔었어. 언니, 박준범 여기 자주 와요? 혹시 자주 오는 거면 그놈 왔을 때 연락 한 통만 해줄 수 있어요? 빨리 찾아야 해서 그래요. 아는 언니는 저의 부탁에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죠. 전 남자친구가 가게에 찾아온 것은 거의 1년 만이었다고 했어요. 대신 가게에 함께 찾아왔던 사람 번호는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 남자친구를 찾아올 때마다 그 번호를 알려줘서 아마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전 남자친구의 친구 번호를 받았고 곧장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아마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언니의 말에 거의 기대감을 접고 걸었던 것인데 다행히도 그 사람은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한숨을 쉬더니 본인도 2주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듣기로는 전 남자친구가 빚이 많아서 원양어선을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들어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라며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데 자꾸만 전 남자친구 찾는 전화가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전화는 끊기게 되었고 원양어선을 탔다는 소식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숨만 나왔죠. 그렇게 저는 아무 소득도 없이 아는 언니 가게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부모님께서도 골치 아픈 상황에 한숨만 쉬셨어요. 에휴, 재민아, 괜히 고생만 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돈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걱정이네. 아니에요, 장모님. 어떻게든 해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 또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예비 신랑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예비 신랑은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서 소셜미디어 곳곳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원양어선을 탔다고 하더라도 소셜미디어는 하지 않을까 싶었고 혹시나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있는 전 남자친구 계정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검색을 해보았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전 남자친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어요. 밤새 뒤적거렸는데도 전 남자친구의 계정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가게 되었죠. 당연히 저의 혼인신고 문제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저는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죠. 연지야, 너 오늘 엄마랑 사돈댁에 인사드리러 가자. 아무리 재민이가 사돈께 말씀을 잘 드리겠다고 했어도 이대로 모른 척 가만히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안 그래도 오늘 시부모님 댁에 갔다 오려고 했어. 나 혼자 다녀와도 되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따라 나섰어요. 결국 저는 엄마를 모시고 예비 시부모님 댁에 찾아가게 되었죠. 사실 저는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두 분은 평소처럼 저와 엄마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죠. 당연히 예비 신랑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한 번 더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드리게 되었죠. 엄마께서도 예비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며 이런 일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 신랑에게 사정을 들었고
모두 이해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구청에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면서 이번 일은 제 잘못이 아니니 모두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모님께서도 이번 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셨죠. 저는 아량이 넓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심지어 그 상대방이 전에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처럼 저에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고 화를 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위로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일은 꼭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시부모님 댁을 나오게 되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혹시나 전 남자친구의 계정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제 소셜미디어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리더군요. 그래서 메시지를 클릭해 보았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제가 전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연락을 해왔죠. 저는 그 메시지 하나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메시지로 온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피자 가게에 찾아갔다가 그쪽이 박준범 찾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한테 집 보증금을 다 뜯긴 상황이라서 찾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집 보증금을 뜯겼다고요? 그 여자는 저에게 본인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와 함께 본인 집에서 동거를 했는데 어느 날 집주인에게 퇴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본인 예비 신랑이 전세 보증금을 다 빼갔다면서 일주일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는 상황 판단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못 믿었다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전 남자친구는 계약자가 아니었고 아무리 예비 신랑이라고 했어도 함부로 보증금을 빼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한 적도 없고 확인 전화 한 통 한 적 없지 않냐면서 못 나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집주인은 송금 내역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었고 일주일 이내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거죠. 결국 그 여자는 전세 보증금 2억을 날린 후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전 남자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를 찾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혹시나 전 남자친구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피자 가게에 찾아갔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소셜미디어로 연락한 이유는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비신랑과 함께 찾아갔던 그날에 전화번호를 주고 왔어야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하고 아는 언니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는 연락을 해온 여자에게 제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혹시 박준범에 대해 알아내신 게 있으신가요? 저에게 연락을 해오신 것을 보면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 듣기로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저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원양어선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연락을 해온 이 여자는 지방에 내려가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저는 그 여자에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원양어선을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저에게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한 그 여자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거짓말이냐고 하는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전 남자친구가 몇 개월간 연락이 끊기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에게 핑계를 댔던 게 바로 원양어선을 탔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수소문해 보았을 때 전 남자친구는 원양어선을 탄 적이 없었고 몇 개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전 남자친구는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얼마 전에 전 남자친구가 본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본인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 여자도 약속 장소 주변에 숨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눈치가 얼마나 빠른 건지 본인이 살짝 다가가서 잡으려고 할 때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여자는 친구와 함께 뒤늦게 쫓아갔지만 이미 잽싸게 도망가 버려서 결국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은 후 저에게 같이 찾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했죠. 사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막막해서요. 어차피 그쪽도 그 사람 찾아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찾아봐요. 그래요. 사실 저도 전 남자친구가 원양어선에 탔다는 소리 듣고 절망적이었는데 지방에 있다고 하니 그래도 희망이 생기네요. 그럼 같이 찾아봐요.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을 했던 그 여자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토요일에 예비신랑까지 합류해서 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시골 동네였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면 금방 전 남자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가 정확하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무작정 이름을 대고 물어보고 다닐 수가 없으니 막막했죠. 그런데 예비신랑은 흩어져서 찾자는 그 여자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 가지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곧바로 사진을 찾아서 예비신랑에게 보내줬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찾아다니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비신랑은 사진을 받아들고 곧장 동네 파출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예비신랑의 행동에 그 여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무작정 파출소에 들어가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비신랑은 경찰관님들에게 예상외의 질문을 하더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곳 동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좀 만나 뵙고 싶은데 어디 살고 계시는지 잘 몰라서요. 혹시 주소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러세요? 이 동네 부녀회장님이랑 이장님은 부부세요. 이분들 만나시려면 이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예비신랑은 도착하자마자 동네 이장님을 찾았고 경찰관님에게 주소를 받자마자 바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랑 그 여자는 영문도 모른 채 예비신랑 뒤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만나자마자 그 여자에게 받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남자 본 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설마 두 분이 외지인을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일은 쉽게 풀리게 되었죠.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어? 이 사람 민박집에 있던 그 사람 아닌가? 민박집이요? 이 사람 지금 이 동네에 있어요? 그 민박집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녀회장님은 저의 말에 직접 민박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시더니 민박집 사장님에게 여쭤봐 주시기까지 하셨죠. 부녀회장님과 이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전 남자친구는 그 민박집에 묵고 있었어요. 다만 민박집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요즘 낚시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다음날 오후나 되어야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다음날 오후에 오라고 하셨죠. 결국 저희 세 사람은 다음날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저와 예비신랑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다시 그 동네로 찾아가게 되었죠. 혹시나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해 뜨자마자 나와서 달려갔는데 다행히 전 남자친구는 도착 전이었어요. 그렇게 민박집 앞에서 전 남자친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몇 시간 뒤 겨우 마주할 수 있었죠.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저와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재빠르게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자친구를 잡아올 수 있었죠. 저는 전 남자친구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화가 났고 이것저것 따져먹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제정신이야? 너랑 나랑 헤어지고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나 몰래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어? 미안하다. 급해서 그랬어. 전 남자친구는 집 문제로 급한 마음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했죠. 본인이 만나고 있는 여자한테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만간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니까 신혼부부로 되어 있으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만나고 있는 그 여자에게는 이미 거짓말을 해놓은 상황이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대요. 그러던 와중에 친구와 살던 자취방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예전에 잃어버린 제 신분증을 찾아냈던 거죠. 전 남자친구는 그걸 발견하자마자 잘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구청에 갔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와 같이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할 텐데 그동안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바꿀 생각을 안 한 거냐 한심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제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신경조차 쓰지 않은 제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잃어버린 제 신분증이 그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신분증 대신에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왔죠. 그래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어도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증이 전 남자친구의 손에 있었고 방구석에서 굴러다니다가 이사를 다니면서 대충 챙겨 다녔던 것이었어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기가 막히셨는지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죠. 내가 사람이야? 내가 가진 물욕을 채우려고 감히 내 딸을 이용해? 아무리 내가 내 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몰랐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부모님께서는 전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으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이혼도장 찍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서류 한 장이 뭐라고 왜 그렇게 오버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전 남자친구 앞으로가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뭐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전 남자친구의 뒤통수에 손을 올리면서 한바탕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뜯겼다는 그 여자도 앞으로 다가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그 여자는 전 남자친구에게 당장 본인 집 보증금 되돌려 놓으라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죠. 예비신랑도 전 남자친구 앞으로 가서 아파트가 욕심나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쳐도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는 그때 가서 돈을 조금 쥐어주며 조용히 이혼도장 찍고 해결하려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전 남자친구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돈은 갚으면 되고 혼인신고한 것은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미 고소 진행 중이고 죗값 받아야 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는 막말을 하면서 왜 고소까지 하고 난리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어차피 도간에 든 쥐라고 도망갈 곳 없으니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싸움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쯤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도착하셨죠. 사실 아침에 민박집으로 이동하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은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뒤통수에 손을 올리셨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그 여자에게 자신들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죠. 그리고는 고소든 아니면 합의금을 요구하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자친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고소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전 남자친구는 뒤늦게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냥 이혼 도장 찍고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냐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고소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죠. 그렇게 저는 혼인 무효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고 전 남자친구는 이번 일로 죗값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 취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 몰래 가지고 간 보증금도 모두 돌려줘야 했어요. 덕분에 저는 일이 해결된 후 예비 신랑과 멈췄던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혼인신고 후 예정대로 집 공동명의를 진행했죠. 그리고 2주 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 일을 겪는 동안 충격도 심했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죠. 저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같이 힘들어했고요. 솔직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지 원망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라기에 그냥 더 좋은 일이 오려고 액땜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큰일이 한 차례 지나가면 좋은 일도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만 집중하려고요. 별것 없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청자님들 가정의 달 5월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한 저희 부부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썰방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번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